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지금 이 시간 조용히 귀 기울일 준비 되셨다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일본에서 발생했던 충격적인 미제 사건입니다. 2015년 5월 31일 일본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도쿄역에서 전대미문이 사건이 발생하며 일본 전역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도쿄역 코인사물함에서 여성의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 즉 캐리어가 발견된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2025년 7월 현재까지도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았으며 범인 역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오리무중의 상황입니다. 도대체 10년 전 도쿄역 코인사물함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이 비극적인 사건의 발생부터 현재까지의 전말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15년 4월 26일 오전 9시 40분경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던 도쿄역 코인사물함 관리 직원이 특정 사물함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의문의 여행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통상적인 코인사물함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 직원은 해당 가방을 영무실로 인계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과 하루 전인 4월 25일 오전 9시 코인사물함에 대한 정기 점검이 실시되었을 당시에는 이 가방이 로커 안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문제의 가방이 4월 25일 오전 9시 이후부터 4월 26일 오전 9시 40분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코인 사물함에 보관되었음을 명확하게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즉, 이 가방은 약 24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사물함에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영무실로 인계된 가방은 보관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가방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죠. 결국 5월 31일 규정에 따라 영무원들의 입회하에 가방을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방 안에서 드러난 참혹한 광경에 영무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심하게 부패가 진행된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시신은 여행용 가방 안에 구겨 넣어진 상태였고 악취가 진동했다고 전해집니다. 시신이 발견되었을 당시의 상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참혹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베이지색 가디건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몸은 놀랍게도 가방 안에 넣기 쉽도록 반으로 접힌 상태였습니다. 이는 시신이 자연스럽게 가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범인이 시신을 은닉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구겨 넣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으며 이는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을 의미합니다. 부패 정도를 감안할 때 사망 시점은 시신이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즉, 시신이 코인 사물함에 유기되기 전부터 이미 사망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즉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이 엽기적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사 결과 피해 여성은 70세에서 90세 사이로 추정되는 고령의 여성이었죠. 신체적 특징으로는 키 약 140cm의 마른 체형이었고 특히 허리가 굽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망 시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시신 발견일로부터 약 한 달 전으로 추정되었죠. 피해 여성의 이마 정면에는 약 5mm 크기의 작은 돌출부가 있었고 대부분의 치아가 빠져 틀니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약 30cm 길이의 백발이었으며 손가락에는 오랜 세월로 인한 관절염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결정적인 증거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시신이 담겨있던 가방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시신이 담겨있던 노란색 여행 가방은 이미 오래전에 단종된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 가방의 구입자를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가방 제조업체나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에도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고 당시에는 구매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미비했던 시기였습니다. 가방 내부에서는 몇 가지 유류품이 발견되었지만 이 역시 수사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발견된 유류품은 1986년에서 1988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검은색 카세트 플레이어 이어폰 한 쌍과 일본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한 파친코 오락실에서 판촉용으로 제작된 수건이 전부였습니다. 이 유류품들은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거나 범인을 추적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지 못했죠. 이어폰은 워낙 오래된 제품이라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웠고 파친코 수건 역시 판촉용으로 무작위로 배포되는 물품이라 특수성이 부족했습니다. 도쿄역 내부에는 수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경찰은 이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범인의 모습이나 피해자가 코인 사물함에 유기되는 과정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시 도쿄역의 CCTV 시스템은 현재와 같이 고화질이 아니었고 수많은 유동 인구로 인해 특정 인물을 식별하기란 매우 어려웠던 것이죠. 화면이 흐릿하거나 사람에 가려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코인 사물함 주변에는 사각지대도 존재하여 범인의 모습을 명확하게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사는 장기화되었고 결국 미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전국의 실종자 명단을 대조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을 탐문하며 끈질긴 노력을 이어갔지만 피해자의 신원조차 끝내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미제로 남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름조차 없이 코인 사물함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노년의 여성 시신은 일본 사회의 고령화와 고독사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로 회자되기 시작했죠. 피해자가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극심한 고독 속에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장례비를 마련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유족이 어쩔 수 없이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도 제기하며 동정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고독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에 불과할 뿐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누구였으며 왜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누가 그녀를 코인 사물함에 유기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2008년 일본 오카야마에서 발생한 지하호수 행방불명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실종이라는 단순한 비극을 넘어 엇갈리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로 인해 수많은 추측과 무성한 음모론을 낳으며 일본 사회를 한때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과연 그날 오카야마의 깊은 지하 호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때는 2008년 1월 5일 일본 오카야마현 니미시에 위치한 히메사카 종유동. 이곳은 오래전부터 동굴 탐험가들 사이에서는 꽤나 알려진 흥미로운 지형을 가진 종유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탐험은 평범한 여정이 아닌 한 사람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진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으로 기록되며 잊혀지지 않는 비극의 장소가 되고 말았죠.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슈고쿠 지방과 시코쿠 지방의 여러 대학에 소속된 탐험 동아리 회원 총 13명이 이날 공동으로 히메사카 종유동을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러한 연합 탐험은 흔하게 이루어졌고 참가자들 모두 동굴 탐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그들의 탐험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고치 대학 탐험부 소속의 나구라 씨는 동굴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수심이 무려 30m에 달하는 어둡고 차가운 지하호수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동료들에게 목격된 것은 오후 2시경으로 추정되며 당시 탐험대원들은 지하호수 탐사를 위해 준비 중이었고 나구라 씨가 물에 들어서는 모습까지는 일부 대원들이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충격적인 실종 사실이 확인된 것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실종 신고는 그로부터 4시간이 훌쩍 넘은 오후 6시 15분경에야 비로소 니미시 경찰서에 접수되었죠. 이처럼 실종 인지 시점과 경찰 신고 시점 사이 무려 4시간에 달하는 시간적 간극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많은 의문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나구라 씨가 단순한 실족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면 동행했던 다른 동료들은 당연히 공포에 질려 즉시 구조 요청을 위해 동굴 밖으로 뛰쳐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아무리 험한 동굴이라 할지라도 대원들이 동굴 밖으로 나와 신고하는 데까지는 길어야 2시간 남짓이 소요되었을 것이므로 아무리 늦어도 오후 4시경에는 신고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것이 사건 전문가들과 수사 관계자들의 일관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고는 이보다 훨씬 늦은 오후 6시 15분에야 접수되었고 이 의문의 시간 공백에 대해 동료들은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불분명한 시간적 간극 외에도 사건 당시 동굴 내부에 진입했던 동료의 정확한 인원수에 대한 증언과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엇갈리는 상황도 혼란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지하호수 근처까지 다수의 동료들이 진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최종적으로는 나구라 씨를 포함하여 단 5명만이 지하호수 근처까지 함께 진입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조차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계속해서 번복되는 점은 사건을 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리며 미스터리함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죠. 가장 결정적이고 동시에 가장 의문을 자아냈던 부분은 나구라 씨가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동행했던 팀원들 사이에서 들렸다고 전해지는 기이한 소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구조를 요청하는 다급한 외침이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이때 들렸다는 소리는 그런 절박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터치했다라는 알 수 없는 한마디만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터치했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는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죠. 과연 그것이 어떤 특정한 행위를 뜻하는 동아리 내부의 암호였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내뱉어진 혼잣말이었을까요? 이 한마디는 사건의 미스터리함을 극대화시키며 수많은 추측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경찰은 즉시 수색 및 구조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오카야마 현경찰과 니미시 경찰은 물론 일본 전역의 동굴 탐사 전문가들과 해당 지역의 동굴 탐사 경험이 풍부한 지역 대학 졸업생들까지 대거 수색에 동참했죠.
그러나 지하호수의 깊이와 복잡하게 얽힌 미로 같은 동굴 내부의 지형적 특성, 그리고 차가운 수온 등으로 인해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나구라 씨의 흔적과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듯했죠. 수색 작업이 장기화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추측과 음모론이 일본 사회에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실족사로 보였던 이 사건은 경찰의 초기 판단과는 달리 익명의 네티즌들과 일부 언론에서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냐라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며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동행했던 탐험대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강도 높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대학 탐험부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신고식이나 가혹행위의 과정에서 나구라 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희생된 것이 아니냐는 충격적인 음모론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해당 대학 탐험부는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외부의 의혹들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사고사로 결론을 내린 채 모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나구라 씨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의 마지막 흔적은 깊은 지하 호수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을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사건 종결 이후에도 나구라 씨의 실종에 대한 재수사 움직임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3명의 팀원 중 유독 한 사람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오카야마의 지하 호수. 그날 어둡고 차가운 동굴 안에서는 과연 무엇이,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터치했다는 기이한 마지막 말이 진정한 의미는 살려달라는 나구라 씨만의 암호였던 걸까요? 그리고 경찰이 모든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고사로 결론 내린 배경에는 또 어떤 알 수 없는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지. 오카야마 지하호수 행방불명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질문들을 남긴 채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 이른바 일본 성형수술 살인마로 불린 이치하시 타치야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용의자의 기이한 도피 행각과 성형수술을 통한 변장 시도로 인해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는 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경찰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었을까요? 그 잔혹한 범죄의 시작부터 기이한 도주, 그리고 최종적인 체포까지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3월 봄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일본 치바현 이치카와시에서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영국에서 온 젊은 영어 강사, 당시 22세의 린제이 에노코 씨였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한 아파트 욕실에서 모래와 흙으로 뒤덮인 채 욕조 안에 유기된 모습으로 발견되었고, 이는 일본 사회는 물론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장은 참혹함 그 자체였으며 범죄의 잔인함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공포와 경악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바로 당시 30대 초반의 이치하시 타치야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영어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린제이에게 다가가 자신에게 영어 회화를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린제이는 수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업 첫날 카페에서 수업을 받기로 했던 둘은 이치하시가 영어 과외 비용을 집에 두고 와서 같이 집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하죠. 린제이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고,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치하시는 린제이를 성폭행하고 감금했습니다. 도망칠 틈을 엿보던 린제이는 결국 기회를 잡아 탈출을 시도했지만 이치하시는 그녀를 붙잡아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말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린제이 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용의자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그는 다소 지친 모습으로 문을 열어줬고, 경찰의 모습을 확인한 이치하시는 바로 뛰쳐나갔습니다. 경찰은 이치하시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결국 놓쳐버리고 맙니다. 이 순간부터 그의 기이하고도 치밀한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죠. 경찰의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그는 일본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는 전대미문의 도주국을 펼치게 됩니다. 이치하시 타치야는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 엽기적인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무려 약 2년 7개월이라는 믿기 힘든 시간 동안 그는 일본 전역을 떠돌며 경찰의 끈질긴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이 긴 도피 기간 동안 그가 저지른 가장 충격적인 행위는 바로 자신의 얼굴을 완전히 바꾸는 성형수술이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의 레이더망을 교란시키기 위해 자신의 외모를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키려 했죠. 경찰이 처음 그의 집을 찾아와 체포하려고 했을 때 도주를 했고, 타치야는 한 대학병원 장애인 화장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이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얼굴을 변형시키려고 하죠. 넓은 코를 축소시키고 두툼하고 컸던 입을 작고 아담하게 만들면서 자신의 얼굴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고통스러운 방법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변형시켰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보였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1차 셀프 수술을 마친 이치하시는 노숙 생활을 하며 자신이 들키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며 생활을 나아갑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 취직해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으로 나고야의 한 병원을 찾아가 눈, 입술, 코,
턱 등 얼굴의 주요 부위를 수술하며 자신의 인상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병원을 이용할 때도 이치하 씨는 극도로 치밀한 모습을 보였죠. 그는 진료 카드에 가짜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는 실밥 제거를 받으러 다시 병원을 찾지 않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어떠한 불편함도 감수하겠다는 그의 강력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경찰은 이치하 씨가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병원 주변에서 잠복 근무까지 하는 등 끈질기게 추적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치밀함에 번번이 체포에 실패했습니다. 이치하 씨의 이러한 기만적이고 대담한 행동은 수사기관에게도 큰 혼란과 좌절을 안겨주었죠. 하지만 정의는 결국 실현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치하 씨의 성형 전후 사진을 대대적으로 공개 수배하며 전국민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공개 수배는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고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제보가 이어지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제보 중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이치하 씨가 상담을 받으러 갔던 성형외과 의사의 제보였습니다. 좋은 눈썰미를 가진 의사는 이치하 씨를 보면서 어렴풋이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생각을 하다가 며칠 전 뉴스에서 본 이치하 씨의 지명 수배를 보게 됐고 바로 경찰에게 연락했죠. 마침내 2009년 11월 이치하 씨 타치야는 일본 오사카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린제이 호커 씨의 살해 현장에서 도주한 지 약 2년 7개월 만이었죠. 그의 기나긴 도피 생활은 막을 내리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이하고도 논란이 되는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치하 씨 타치야는 놀랍게도 자신의 도주 생활을 정리한 수기를 발간했죠. 그것도 감옥에서 말이죠. 이 수기에는 그가 어떻게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일본 전역을 떠돌며 어떻게 도피했는지에 대한 경로와 상세한 내용이 마치 소설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은신하거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위장하는 등 그의 기상천외한 도피 방법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수기에는 그가 린제이 호커 씨를 살해한 동기나 구체적인 살해 수법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수기의 수익 1억 원을 린제이 씨의 유가족에게 전달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의외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린제이 씨의 유가족들은 범인의 이러한 제안에 강한 혐오감을 표하며 수익받기를 단호히 거부했죠. 그들에게는 범인의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사죄의 표현도 사랑하는 딸의 비극적인 죽음을 위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의 드라마틱한 전개는 심지어 나는 이치하 씨 체포되기 전까지라는 제목의 영화로까지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이 얼마나 대중의 큰 이목을 끌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치하 씨가 누명을 썼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치하 씨 타치야는 부모가 모두 의사인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금수저로 불릴 만한 배경을 가졌던 그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죠. 또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캐리커처를 잘 그리는 재주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평범해 보이는 배경과 예상치 못한 특이사항들이 어우러져 그의 범죄 행각은 더욱 이해하기 힘든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극단적인 범죄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토록 치밀한 도피 행각을 벌이게 했는지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형수술 후 그의 변화된 외모에 매료된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팬클럽이 생기기도 했다는 기이한 사실입니다. 이는 사건을 둘러싼 사회의 복잡하고도 기형적인 시선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며 현대 사회의 병폐적인 단면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유가족의 깊은 고통과 한범죄자의 비정상적이고 기괴한 도피 행각이 교차하는 이치하 씨 타치야 사건은 일본 사회의 깊은 상처와 동시에 수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도쿄역 코인사물함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캐리어, 호카야마 지하호수 행방불명 사건, 일본 성형수술 살인마 이치하 씨 타치야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사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